서울 주택 가격 30-40% 막 50% 떨어진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놔뒀다라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이제는 다시 올라갈 텐데 인위적으로 받치다 보니까 지금은 더 엉켰습니다. 시장이 최고점 찍었다 푹 내린 거 막 받쳤는데 얼마나 받치겠습니까? 그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좀 많이 팔려고 내놨고 앞으로는 더 그 현상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또 증가할 수도 있겠죠?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작년 재작년에 영끌 시절에 2040, 40이 주택 매입에 거의 60% 했잖아요. 그때 역으로 또 매도자들은 당연히 2030분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6070이 관심이 많겠어요. 당연히 많죠. 상식적인 거고. 그분들이 집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 추세는 제가 볼 때 6070이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더 간다면 7080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물 출하는 앞으로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또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제 또래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제분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하기 직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요. 결혼하고 나면은 손자나 손녀를 보고 집에 올 걸 대비해가지고 집을 약간 평수를 늘립니다, 일단. 애들이 막 클 때, 중고등학교 될 때 방도 늘려줘야 되고, 그러면 32평이나 40평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45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결혼을 하느라고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애기들이 막 둘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나를 낳거나 덜 낳아요. 출산율 저조해서. 그러니까 방이 4개인 집을 얻었다가 방이 2개가 비잖아요. 처음엔 좀 놀러 올 거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오버 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다운사이징을 시작해요. 집을 줄입니다. 팔겠죠. 그리고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25평이나 32평을 사시다가 32평 살겠죠. 이제 애들이 가고 나서도 사는데 와이프나 신랑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뭐 70대 분들이. 그럼 혼자 32평 있기 적적하거든요, 사실. 그럼 25평으로 줄이게 됩니다. 30평을 또 팔게 되고. 그래서 요즘 국민주택 평형이 25평이라는 얘기가 자꾸 왜 나오냐면 원래 32평인데 다운사이징하고 그쪽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수요 현상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베이비 부모가 고령화가 빨라지는 건 얘기로 들었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대형 평형은 제한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강할 것이고 25평형이 강세를 띌 거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실제로 가격 수준도 소득 수준이랑 맞춰보면 딱 25평이 국민평형 가격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가격이. 물론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다시 32평으로 조금 수요가 가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 입장에서는 예전엔 큰 걸 선호했으니까 개발 막 되고 발전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느낌이 오죠. 세를 놨을 때 25평, 32평 세를 놨을 때 뭐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그때 수요 반응도 하고 45평 넘어갈 때 수요 반응도가 틀리거든요 지금. 그럼 어떤 것부터 팔겠어요 일단. 근데 큰 것부터 팔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매도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당연히. 왜? 수요가 점점 주는 게 인구 감소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점점. 그러면 그분들은 몇십 년 동안 부동산 해왔으니까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에 피크가 어디였냐를 알 거 아니에요. 아마 다 요즘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크가 주식으로 말하면 높은 가격이니까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뭐 그런 것처럼 아마 70, 80 세대들은 좀 많이 팔려고 내놨고 예전에도 앞으로는 더 그 현상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또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 좀 같이 보시고 신도시 물건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경쟁을 하면서 어느 뭐 몇 년 뒤까지는 이게 정점을 이루겠지만 그 뒤에 시장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또 시작된다는 걸 미리 좀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많은데 일부 계층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이자나 이런 부담으로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적정 가격에서 내가 버는 소득에 우리가 뭐 DSR, DTI 얘기하잖아요. 소득이 한 20-30% 들어가도 좀 부담되는데 지금 보면 뭐 40%, 50% 이자하고 원리금 내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무주택자분들이 거기까지 못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택 매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조정받는 게 보이고 그리고 향후에 인구 텀은 벌써 30년 세대니까 출생률이 점점 적어지고 어느 점에 가서는 좀 시장이 변화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전부터 다시 살아나려면 아기들이 예전처럼 출산율이 0.7이 아니라 2.5, 3 이 정도 돼야 다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현재 재고량보다. 그럼 그 텀 20-30년은 답이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서울의 핵심 막 서로 올려놓은 거 빼고 나머지는 교통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보이시죠. 교통이 편해지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격이 도심 핵심 지역보다는 한 템포 떨어진 곳들이 가격 조정이 더 빨리 오겠죠. 근데 가성비를 따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도심도 하방 압력을 역풍선 효과를 받겠죠. 이런 시장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그동안의 어떤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는 더 이렇게 확장되거나 이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뭐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바다에 가면 다 수영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수영하잖아요. 진짜 물을 싫어하면 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논리를 차지하고 일단 배를 띄우면 물에서 흘러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똑같습니다. 일본하고. 모든 데이터들이. 다만 그 배를 운전하는, 예를 들어서 실을 달아가지고 배가 안 내려가게 억지로 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배를 크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뭐 인구를 늘린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가는 방향은 분명히 일본과 똑같은데 가격의 하락이 됐다가 회복하는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이 줄자보다 한 세대는 봐야 되니까 일본은 뭐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근데 인구 감소가 좀 악재예요. 우리도 20, 30년을 가지만 진폭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본은 대출이 그 당시에 버블 일어날 때요. 그 대출 수준도 100%, 105%였습니다. 집값의 100%. 미국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과다했고 기업들이 또 많이 샀는데 기업들이 그래서 다 자빠졌죠.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일본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걸 제어를 들어왔죠. DTI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죠? 대출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욕을 그때 많이 먹었지만 결론적으로 충격을 치러준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또 많이 또 펌핑이 됐어요. 대출 늘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일본하고 다른 점은 대출의 양이나 폭이 우리나라가 좀 관리를 좀 잘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하고 저금리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폭은 일본은 급하게 90도로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한 60도나 45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은 일본은 거의 뭐 고점에 대비해 어떤 주택가격 수준이 주택 소득에 비교하면 100원에서 뭐 500원 뭐 이런 갭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좀 작아요, 폭이. 그러면 선으로 따지면 일본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됐다가 조금 낮게 작죠. 폭 구간이, 밴드가. 그래서 일본의 형태는 무조건 저는 또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따라가는데 지금 피부를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데 그건 뭐냐면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그렇게 당한 것이고, 당한 거라보다는 벌어진 결과고요. 우리는 학습 효과도 있고 그 사이에 20, 30년 동안에 금융 툴이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우리 PF 뭐 지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겠죠? 그 방향성은. 그래서 진폭은 다르나 방향성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하시고 인구 감소나 체크하시면, 제가 미래 시장에 심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10대들한테는 집 걱정하지 마라. 그냥 몸만 있으면 집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시기가 안 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올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뭐 질문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언제 내리냐. 언제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아니라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 내렸다고 생각할게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오늘이면 오늘인 거죠. 50%면 정상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이 무주택자가 살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이 아니라 5년 뒤에 그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경제 이론에서 M2 통화량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오버 페이스가 돼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럼 조정받는 타임에서 알맞는 적정점이 오겠죠. 그때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이 제가 볼 때 짧으면 빨리 오지만 늦어도 2, 3년 안에 무조건 온다라고 보는 게 99% 정도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보셨는데, 가격대가 만약에 한 달 뒤에 만약에 50%대라면 그게 그날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격을 나는 이 정도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적정 가격이 나오거든요. 아파트의 적정 가격. P는 I분의 R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가격, 그러니까 우리 배당률, 수익률, 금리, 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적정한 수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금 금리가 4%인데 주택의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5%다. 적정하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막 8%다 이러면 주택을 막 사러 가겠죠, 사람들이. 근데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2%예요.
예금금리는 4%예요. 주택값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잖아요.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이 가격이 높은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적정 가격이 되는 순간이 이제 바닥인 건데 그 기간이 위기나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오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22년도에 한번 겪으셨잖아요. 서울 주택가격 30-40% 막 50% 떨어진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오는데 그거를 정부가 놔뒀다라면 그 당시에 놔뒀다라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이제는 다시 올라갈 텐데 이걸 좀 인위적으로 바치다 보니까 경착륙을 걱정해서 너무 걱정했죠. 지금은 더 엉켰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올 것 같은데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좋은 시장이 앞으로 올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무조건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는 분들은 꼭 이렇게 머니인사이드나 이런 걸 안 보는 분들이 사는 것 같아요. 팩트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혼동스럽긴 하지만 잘 버티고 계세요. 버틴다는 표현은 그렇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집값이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살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당분간 그런 시간은 몇 년 동안 오지 않을 거예요. 괜히 예전에 2030 뭐 부자 된 사람 이런 거 모델 잘못 들어가면 정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데이터 경제 지표든 부동산 지표든 다 조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미국의 CPI, PPI, PMI 다 금리 인하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당분간 현재의 금리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계속 늘고 경매물건 늘어나는 거 요새 많이 보시잖아요. 시장이 좋은데 경매물건이 왜 늘어나죠?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무주택자분들 전혀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제. 다 보이잖아요 속살이. 아 여기가 꼭지구나 다 봤잖아요. 최고점 찍었다 푹 내린 걸 막 받쳤는데 90% 80%까지 먹어가고 다시 또 내리니까 또 받쳐주고 얼마나 받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리한 주택 가격은 결국은 조정받는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스키의 데드캣 바운스 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불황, 호황이 경제 사이클이 나오고 그죠? 지금 불황기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불황 침체기로. 이때 무슨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긴 안목을 가지시고 조금 경제 프로그램, 뭐 경제 사이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좀 챙기시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신생아론이 금리가 저렴하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다만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다시 전환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공공분양이 하반기에 많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나올 때 분양가가 시세 80% 수준인데 잘 검토하셔서 이 정도면 신축이잖아요. 시세보다 80%인데 신축이라는 점을 가성비를 따져보셔서 3기 신도시 입지 좋은 곳들은 제가 볼 땐 공격적으로 주택 마련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히 대출이 80%까지 되고 사업별로 좀 다른데 80%까지도 뭐 좀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반기에는 공공분양에 조금 공격적으로 접하시고 민간 분양은 고분양가로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 고분양가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2009년도에 이렇게 똑같았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서 분양가 활성화 정책, 건설사 활성화 정책, 부동산 부양책 썼어요. 쓰니까 분양이 또 잘 됐습니다. 그러고서 2011년, 12년에 입주할 때 사무저축은행을 필요한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서울 수도권에 분양했던 것들이 다 마이너스, P가 30-40%가 다 마이너스예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금 막 분양가들이 입주할 시점에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민간 분양은 막 쫓아가실 필요 없고 조금 기다리셔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PL 물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임차권 등기 아시죠? 임차권 등기.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주인의 동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냥 임차기가 지났는데 예전에는 돈 안 주고 배째라 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들어와야 주죠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임차인이 그냥 법원에다 등기하고 경매 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요새 주인들이 조금 조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 임차권 등기 숫자가 또 늘어났어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배 수준이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뭐 전세 가격 오른다고 하지만 그 전세 가격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 고점에서 지금 다 20% 30% 내린 데가 많아요. 그럼 역전세 났잖아요.
그 역전세 날 것 때문에 정부가 임대인들한테 전세 보증 반환 대출을 끊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도 대출받고 있고 임대인도 대출받고 있고 아이러니한 지금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7월의 끝이에요. 7월의 끝이라는 얘기는 돈이 없잖아요, 나라에. 그죠? 그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임차권 등기 매물이 결국은 어느 지점에 가면 경매 매물로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그 시기가 올 하반기랑 딱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실 때 금매 물건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지만 금매라는 게 뭔가요? 갑자기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완매라 그럴까요? 천천히 완만하게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것들 물건들이 꽤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완급매, 완만한 금매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뭐 그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도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급한 분은. 급하면 정말 5천 이런 거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급급매는 없지만 완급매는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